안녕하십니까. 저를 아시겠지만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개강일이죠. 예, 개강일이고 총 7회차에 걸쳐가지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고 일단 보통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7월 정도 시작하시고 조금 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9월 정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11월에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암기를 좀 빨리 하셔야 되니까 너무 늦춰가지고 보기에는 나중에 좀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감은 있어요. 지금 6월 달에 보기에는 너무 빠른 감은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정리해 두시고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복습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 이름은 이용은 관세사라고 하고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핸드폰 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톡으로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옛날에는 메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역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메일 쓰는 것도 이제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쭉 보내주시면은 바로바로 또 빠르게 좀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공부 외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뭐 관세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막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공부 관련해가지고나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중에 일단 대외무역법은 좀 쉬워요. 대외무역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외국환거래법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모르는 정말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막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수업 목적으로 빨리빨리 정말 암기할 것만 탁탁탁탁 정해가지고 치고 나가셔야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외국한 포지션이다. 나는 외국한 포지션 이 교재에 있는 법에 있는 내용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막 깊이 있게 파고들고 구글링하고 무슨 경제학 책을 찾아서 보고 이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작업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신 다음에 관세사 합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을 가시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때 하시면 되지. 우리는 딱 수업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회차도 필요 없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암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할게요. 너무 이렇게 파고들 학자 스타일, 논문 막 박사 스타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늦게 붙으세요. 합격을 늦게 하세요. 대신에 조금 깊이는 떨어질 수 있어요. 깊이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정말로 수업 목적으로만 딱 공부하시는 분들이 빨리 붙으세요. 요즘엔 특히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뭐 비단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역실무도 마찬가지고 뭐 HS 코드도 마찬가지죠. HS 코드 내가 보는데 뭐 화학 관련해가지고 너무 모르겠어. 고등학교 때 화학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보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고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사 되셔가지고 화학적으로 내가 품목분류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시면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철저하게 수업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대외무역법 대신에 외국환거래법을 먼저 볼 거예요.
외국환 거래법이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먼저 쭉 보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으로 넘어가서 대외무역법을 앞에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실무랑은 좀 성격이 틀려요. 외국환 거래법도 그렇고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무역실무는 한국 관련된 국내법 관련된 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 외국환 거래법도 그렇고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국내법이죠, 국내법. 그래서 관세법, 뭐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이런 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법이다 보니까 법의 체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외국환 거래법이 있고 여기에는 없네. 잠시만요. 외국환 거래법. 자,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은 없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외국환 거래 규정으로 넘어가요. 외국환 거래 규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 범위는 이렇게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외국환 거래 규정. 여태까지 기출된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80에서 90% 나왔고 거래 규정에서도 10에서 20%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 규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다 보지는 못해요. 다 보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외국환 거래법이랑 시행령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기는 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기는 한데 그래도 외국환 거래 규정을 완전 버릴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추세이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까지는 거의 다 보셔야 되고 뭐 100%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외국환 거래 규정은 마찬가지로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관세법 선생님한테 들으셨을 텐데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법제처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현존하는 법이 다 있어요. 다. 그리고 왜 개정을 했고 이게 언제 개정이 되고 이런 재정 연혁, 개정 연혁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신 다음에 뭐 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게 왜 개정이 됐지? 라고 궁금하실 때는 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좀 많이 참조하실 수 있고 저도 많이 들어가서 봐요. 왜냐면 법이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관세법도 개정되고 대외무역법도 개정되고 외국환거래법도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이 개정된 사유를 알아야지 또 실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외국환 거래법. 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죠. 자, 법은 입법부. 즉,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고 쉽게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막 몇 년째 계류 중인 그런 법들도 많잖아요. 국회 통과 못 해가지고. 시행령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얘는 그 행정부에서 보통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의 경우 어디에서 이제 관여를 하냐면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기획재정부령.
자, 그래서 우리 외국환 거래법은 기재부 관할이에요. 기재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부처가 틀려요. 외국환 거래법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게 좀 맞는 거고, 대외무역법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죠. 외국과의 어떤 무역. 그러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 외국환 거래법 서술, 답안 서술하실 때 가끔 이거 너무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국환 거래법은 기재부 장관. 또 어떤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쩌고 저쩌고 써야 되는데 줄여 쓴다고 산자부 장관, 뭐 산업부 장관 줄여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실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산업부 장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법의 용어를 서술을 하셔야지. 그리고 시간 뭐 이거 좀 길게 쓴다고 해서 많이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이렇게 줄여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줄여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이 16일인가요? 그죠?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2일이죠. 아, 시험 봤나요? 아, 맞다. 15일. 아, 시험 봤지. 아, 제 정신이 없네요. 아, 그렇구나. 봐야겠네요. 문제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왜 보통 학원에서 시험 보면 바로 올려주거든요? 왜 안 올려줬지? 아, 1차 시험이랑 헷갈렸어요. 아, 잘들 보셨을래나 모르겠네요. 모의고사 보시는 분 중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50대 정도신데 되게 열심히 모의고사를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보셨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시험 떨어지면은 더 이상 아마 공부를 더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뭐 가정도 있으시고 당연히 경제활동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꼭 붙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되게 기분 싱숭생숭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이제 1차 공부를 하든 2차 공부를 하든 1차는 솔직히 뭐 크게 그렇게 기분 그런 건 없었는데 2차 열심히 이제 저는 이제 유예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1년 합격하고 이제 한번 맛보기로 본 거죠. 그냥 동차로. 근데 이제 저보다 1년 먼저 합격해가지고 유예로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이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이제 막 시험 보기 전날에 짐들을 막 다 빼요. 짐을 잔뜩 빼갖고 이제 가고 시험 딱 보고 나면은 되게 갑자기 독서실이 휑해지면서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저는. 네, 그때. 그리고 막 되게 부럽기도 하고, 와, 좋겠다. 뭐 떨어지든 붙든 일단 뭐 시험 끝난 거니까 좀 홀가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예로 시험을 봤을 때 또 그렇게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겠죠. 1차 막 합격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도 빨리 시험 끝나서 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국환 거래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법이 되겠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청들이 있어요. 청. 우리나라에 몇 개의 청이 있죠. 국세청, 관세청, 기재부에서 관할을 하는 그런 청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달청,
통계청. 요런 청들은 기획재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을 그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역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거 하잖아요. 달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위안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화폐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외환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제정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이제 1960년대에 막 이제 경제 개발 계획,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급성장하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수출도 막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 경공업 위주의 뭐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던 시대였는데, 계속 이렇게 외국과의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외환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나는 100만 원어치를 수출했는데 뭐 인보이스에다가 뭐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만 원만 번 걸로 해서 나머지 90만 원어치를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항상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1961년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1961년도에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요. 이때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역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역업에 대한 어떤 자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이때는 외국환 관리 체제다 보니까 고정환율로 했습니다. 고정환율.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허가제였어요.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고 1997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첫 번째로 찾아옵니다. IMF가 터지죠, 그때. 자, 그래서 이 IMF가 터진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국제통화기금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요렇게 예전 방식의 고정환율, 허가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1999년도에 외국환 거래법으로 바뀝니다. 법 이름이 바뀌어요. 이때는 자율변동환율이고,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변합니다. 신고제로. 우리 그래서 지금 수출 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 신고를 하죠. 수입도 허가가 아니라 수입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현재 형태의 외국환 거래법의 모태가 되는 그 외국환 거래법이 1999년도에 엄청나게 큰 개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원형이 요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역사예요, 역사. 짧은 역사.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세자가 되시면은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볼 일이 없는데, 언제 보실 일이 있냐 하면은 기업심사. 아마 관세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5년에 한 번씩 기업 심사가 나오거든요, 보통.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은 아무래도 세금을 좀 더 털어야 되니까 매출액이 좀 낮더라도 기업 심사가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은 이거는 세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좀 공개하기는,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공개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은 매출액이 조금 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때 한 8가지 정도 분야를 나눠가지고 세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환 심사예요. 외환. 품목 분류, 외환, 환급, FTA 등등등등, 뭐 감면 등등 해서 8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의 항목이 외환이에요. 외환. 그래서 니네 회사가 수입을 하는 회사면은 얼마나 수입을 잘 하고 그거에 맞게끔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수출이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요 외국환 거래법을 보고, 아니면은 이제 고객사에서 지금은 뭐 양자무역뿐만 아니라 다자간무역, 사자무역, 오자무역, 굉장히 거래가 복잡한 그런 무역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무역, 예를 들어서 제3자 거래 같은 경우, 돈이 양 당사자, 수출입 양 당사자가 아닌데 돈이 다른 데로 막 흘러 들어가요. 그쪽에 돈을 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 관세사님, 이거 우리 외환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환거래법상 규정을 찾아가지고 이제 자문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외국환거래법상 어떠한 규정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지금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되게 자율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금액도 되게 소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낮은 금액이면은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은 총 1장부터 8장까지 일단 이루어져 있고, 자, 원래 8장은 버리는 조항이었거든요. 버리는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나왔어요. 8장에서 나와버렸어. 안타깝게도. 대외무역법에서 나왔어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대외무역법에서 보칙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봐야 된다. 왜냐면은 아직도 중요한데 안 나온 파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칙 벌칙에서까지 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장, 2장, 3, 4, 5, 6, 7장, 8장까지 있는데, 자, 1장과 2장에 별표 3개씩 하실게요. 1장과 2장. 자,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은 별표 3개, 2개, 1개, 반개, 이런 식으로 좀 중요도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장, 2장은 별표 3개씩. 자, 1장은 2011년 그리고 2013년 2015년 2020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 대외무역법에서 10점짜리로 나오고 외국환거래법에서 10점짜리로 나와요. 그래서 20점 분량. 시험 유형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유지가 된 건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20점짜리로 안 나오고 각각 사이좋게 10점짜리로 나오고 30점 분량으로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년대로 예전처럼 각각 10점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장에서 2012년, 자,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1년, 2023년 작년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여태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한 3, 4년 전까지는 기출된 데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됐던 데서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기출된 데는 보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자, 3장은 별표 1개. 2010년도에 기출이 됐고 2022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자, 4장, 5장은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어요. 4장은 근데 별표 2개고 5장은 별표 3개예요. 4장은 별표 2개, 5장은 별표 3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시면 제일 많이 보시는 외국한 거래법상 장이 5장입니다. 5장. 1장, 2장, 3장 볼 일이 거의 없어요. 1장, 2장, 3장은 은행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의. 우리 관세사랑 거의 연결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5장만 거의 봅니다. 5장만.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 자, 6장 별표 2개고 얘도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랑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2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7장 별표 1개, 8장 별표 반개. 자, 7장은 2014년도에 기출이 됐고 나올 만한 데서 나왔어요. 8장은 기출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그래서 1장, 2장 기출된 연도만 봐도 1장, 2장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죠. 1장, 2장에 정의 규정이라든지 뭐 몇 개 쓰시오라든지 이렇게 내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기출 유형에 맞추기 위해 암기할 양이 좀 많아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장과 2장 그리고 관세사 업무랑 가장 연관성이 많은 건 4장과 5장인데 아마 실무를 좀 아시는 출제위원분이 들어가시면 5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실무를 하시지 않은 교수님들이면 역시나 편하게 1장이나 2장에서 시험을 출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간략하게 서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45페이지에 외국한 거래법의 목적부터 보실게요. 목적. 자, 이 법은 외국한 거래와 그 밖에, 자, 거기다가 밑줄 치실게요.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 그리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 끊어주실게요. 자, 기능이 두 개예요.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과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여 끊어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 목적 4가지, 대외 거래의 원활화, 동그라미 2번, 국제수지의 균형, 동그라미 3번, 통화가치 안정도모, 동그라미 4번,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의 이바지. 법 1조 내용이 되겠고, 내가 외국한 거래법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맞닥뜨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라도 쓰고 나오면 0.5점 정도라도 나오지 않을까. 진짜 전혀 모르겠다. 와, 하나도 못 쓰겠어. 그러면 이거라도 쓰세요. 이거라도. 그래서 기능이 총 2개가 있고 목적이 총 4가지가 있다. 말이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지. 아니죠. 실질적인 목적은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 네, 정부에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역 3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 3법. 무역 3법이 바로 이거예요.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이걸 소위 무역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및 정의, 요거는 법 2조 내용이 되겠고, 외국한 거래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자, 가로 1번 읽어보실게요. 자,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한 거래 및 그 밖의 이와 관련되는 행위.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밑줄을 쳐드릴 거예요. 그 외국한 거래법도 마찬가지고, 대응무역법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한 밑줄, 외국한 거래 밑줄. 자, 2번.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까지만 밑줄. 자, 1번. 가로 1번은 외국한만 연관성이 있는 거고, 가로 2번은 외국한, 내국한 둘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원화 가지고 거래하는 건 외국한 거래법상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는 원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1번, 2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로 3번도 자, 거기다 밑줄.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자, 요거는 줄여가지고 비거주자라고 쓰셔도 돼요.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그 다음 밑줄.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비거주자, 거주자 개념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쉽게 말해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다. 그래서 서술하실 때 그대로 법을 살려가지고 쓰셔도 되고,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뭐 이렇게 쓰셔도 된다. 4번, 5번은 묶으실게요. 묶으셔서 같이 암기. 4번은 자,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개인에다가 밑줄. 개인. 그 다음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좀 밑줄.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개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해서 개대사종이라고 불렸어요. 개대사종. 자, 가로 5번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인. 전 이것을 법대사종이라고 외웠습니다. 법대사종. 뭐 앞자를 따서 외우시든 어떤 방식을 외우시든. 자, 그리고 쭉 밑줄.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자,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맨 뒤에 이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라는 애가 붙어 있거든요.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자, 거기서부터 밑줄 치실게요. 지급수단, 기금속, 증권 등 할게요. 지급수단, 기금속, 증권 등. 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요 행위 대상은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별표 2개.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한 거래법상의 행위 법 2조에 따른 규율 대상, 행위 대상 5가지를 쓰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대상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주자와 거주자 간 거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거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거주자는 한국 사람, 비거주자는 외국인, 외국에 사는 외국 사람. 자, 원화는 대상이 아니고 외화는 대상이 되겠죠. 자, 거주자랑 비거주자. 얘는 원화도 그렇고 외화도 그렇고 둘 다 대상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비거주자, 비거주자. 자, 얘는 원화만 대상이겠죠. 미국인들끼리 지네들끼리 달러 주고받는 건 우리나라 외국한거래법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 행위 대상, 규율 대상을 정리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대상, 다음 페이지에 요 물적 대상이 별표 3개. 네. 별표 3개가 되겠고,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이 파트에서. 물적 대상에서 3번이나 나왔다. 자, 그래서 크게 물적 대상을 구분을 하자면 외국환이 있고 내국 지급수단이 있고 귀금속이 있죠. 그 가로 1 외국환, 가로 2 내국 지급수단, 가로 3 귀금속. 우리 외국환 거래법상 물적 대상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자, 외국환이란 자, 쭉 밑줄 대외 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이런 정의들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외국환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요 4가지가 외국환인데 쉽게 생각하면 달러예요. 달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하나씩 봐야 되겠죠. 자, 대외지급수단이 무엇이냐? 자, 대외지급수단이란 얘도 쭉 밑줄 외국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외국 통화 뭐예요? 달러. 외국 표시로 표시된 지급수단. 지급수단이 뭘까라고 니은으로 강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니은으로 해서 자, 지급수단이라 함은 만약에 지급수단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급수단을 쓰세요 라는 게 나오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서술하시지 말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세요. 굳이 뭐 각 호에, 각 목에 이건 그냥 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술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가. 자, 이거는 관세사 수험업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암기식이 있습니다. 정은주 수우신. 정은주 수우신. 자, 정부 지폐는 정부가 만드는 지폐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고 뭐 전쟁이 발생하거나 좀 긴급 사태에서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고, 자, 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고, 뭐 수표, 주화, 돈이죠, 돈, 우편한, 신용장 해서 이런 거를 지급수단이라고 하는데 외국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이 이제 대외 지급수단의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다음 밑줄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에 지급지시. 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시행령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까지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밑에 그 진한 것이 보이시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거기다 밑줄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까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 자, 그 다음에 다 증표 플라스틱 카드 밑줄, 그 다음에 물건의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밑줄. 방금 전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대금을 미리 받고 선불하는, 발행하는 선불카드, 요거는 방금 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이시죠? 요거 증표 플라스틱 카드 이거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맨날 보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랑 연결되는 게 요 3조 2항.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등
요게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3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하는, 자, 정운주 수신 끊어주실게요. 정운주 수신 끊어주시고, 요게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가.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게, 자, 환어음부터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 카드, 상품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 지시에서 끊어주실게요. 요게 나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 지시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금융법상의 전자화폐,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까지 끊어주실게요. 요거는 또 다랑 연결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급수단 여기 보시면 규정이거든요. 규정까지는 솔직히 좀 그래요. 너무 세부적이어가지고 적어도 가나 다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03조 2항 정도까지는 좀 기억하시고, 지급수단은 여기까지 설마 낼까 싶기는 해요. 여기까지. 그냥 회독하실 때 몇 번 반복 정도 그냥 하시고, 나오면 몇 개만 쓸 수 있게 준비하시고, 가나 다를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지급수단의 개념. 가나다. 그러면은 정은주 수신, 대통령을 정하는 환업 약속은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까지 쓰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0에서 딱 잘라서 0까지 쓰세요 라는 이런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규정까지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외화증권. 자, 외화증권이란, 자, 밑줄. 외화통화로 표시된 증권,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자, 지금 밑줄 쳐드리는 게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묶으실게요. 묶으셔가지고, 자, 증권이란, 자, 제3호가 지급수단이에요. 지급수단.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 그 다음 밑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까지. 증권이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자, 디귿은, 자, 거기다 밑줄.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권 등 밑에 줄에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자, 만약에 증권에 대해서 써라. 증권의 개념, 외화증권 및 증권의 정의를 쓰세요 라고 나오면, 외화증권이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증권이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무기명, 양도성, 책, 예금, 증서 등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왜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그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증권이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등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나가시면 돼요. 자, 외화 파생상품. 자, 거기다 밑줄. 외국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자, 마찬가지로 니은, 디귿 묶으실게요. 니은, 디귿 묶으셔가지고, 자, 파생상품이란, 자, 거기다 밑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선물 옵션 보시면 돼요. 선물 옵션.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파생상품 거래, 선물 옵션.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파생상품이 뭐지?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뭐지? 이런 거 막 깊이 있게 파고들지 말고 그냥 외우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파고들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네. 자, 그리고 디귿은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에 대규모 외환 유출입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자, 마찬가지로 외화 파생상품의 개념과 파생상품의 개념을 쓰시오. 외화 파생상품이란 외국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대규모 외환 유출입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고, 선물 옵션 뭔지 아시나요? 선물이라는 게 선물 거래, 미래의 가치로 계산을 하는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 하시나요, 혹시? 주식 하세요? 국내 주식 하세요? 아니면 미장도 하세요? 다 하세요? 코인은 안 하세요? 저는 옛날에 한 몇 년 동안 주식에 흠뻑 빠져가지고, 저도 주식을 그래도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맨날 막 찾아보고 9시만 되면은 이제 하여튼 그랬었는데, 주식을 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선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아시죠? 그런 선물 옵션 상품들도 제가 조금 했어요. 하다가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똔똔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라는 게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900인가? 하여튼 한 30초 만에 그렇게 돈을 벌어도 받고 또 한 30초 만에 날려도 받고 몇 번 하다가 이거 사람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완전히 손 뗐거든요. 선물 옵션은 주식은 가끔 하기는 하는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제 친구가 이 선물 옵션만 전문으로 아예 전업으로 했던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 돈 못 벌더라고요. 이름이야 이렇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했는데 이게 딸 때는 또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파생상품 거래 재밌죠. 재미는 있는데 정신 건강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화 채권. 자, 외화 채권이란 밑줄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자, 채권이란 거기다 밑줄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가로로 묶어 주실게요. 제1호부터 제10호가 적어드릴까요? 적어드릴게요. 일단은 적어는 드릴게요. 어차피 근데 요약할 거긴 한데 내국 통화, 외국 통화, 그 다음에 지급수단, 대외 지급수단, 그 다음에 내국 지급수단, 그리고 귀금속, 증권, 외화증권, 파생상품, 외화 파생상품, 이게 1호부터 10호까지거든요. 그래서 서술하실 때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급수단 등의 규정에 요약해서 지급수단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걸로 요약하실게요. 이걸 다 나열해서 쓰기에는 좀 오버다. 채권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급수단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 지급수단. 쉽게 말해서 원화,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거기다가 밑줄 대외 지급수단 외에 지급수단. 자, 귀금속. 자, 금 끊고 금합금의 지금 끊고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합 끊고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끊고 4개로 나눠서 암기하시고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금지유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딱이 나름이에요. 금의 금, 금합금의 금의 지, 유통하지 않는 금의 금,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과 가공품에서 저는 금지유제가 이렇게 외우고 넘어갔습니다. 네, 금지유제가. 자, 잠깐 쉬셨다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으로 넘어갈 건데 2020년도에 기출됐습니다. 기출되기 전에는 무조건 1순위였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쓰는 거. 무조건 1순위였는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별표 3개. 방금 전에 물적 대상도 별표 3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